도파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쾌락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쾌락보다 더욱 섬세하고 심층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도파민의 역할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부여 및 보상에는 도파민은 음식, 섹스, 약물 남용과 같은 즐겁거나 보람 있는 자극에 반응하여 방출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찾고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움직임과 조정에서는 도파민은 움직임과 조정을 제어하는 데 중요합니다. 뇌의 낮은 도파민 수치는 떨림과 움직임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파킨슨 병과 같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과 기분. 도파민은 감정과 기분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상태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주의력과 학습. 도파민은 주의력과 학습에도 관여합니다.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호르몬 조절. 도파민은 또한 프로락틴 및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수치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전학 및 스트레스와 같은 내부 요인도 신체의 도파민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니얼 제트 리버먼의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수많은 과학 실험들에 근거하여 도파민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자, 여기서 도파민형 인간은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끊임없이 매료되는 사람들을 도파민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도파민형 인간을 정의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겠지만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은 세계를 바꾼 위인들 또한 도파민형 인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즐깁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즐길까요? 도파민은 예측 불가능성을 굉장히 즐기는 녀석입니다. 도파민이 왜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려면 원시시대로 시점을 바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잡이, 채집과 같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나가다 열매가 열린 장소를 찾게 되면 당장 내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식량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도파민이 마구마구 분비가 됩니다. 인간은 매 순간 다음을 예측하고는 하는데 이 예측이 실제 결과와 다를 시 보상 예측 오류가 일어나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겨울에 안 입던 패딩에서 지폐를 발견한다면 아주 기쁘겠죠? 도파민이 분비된 것입니다. 도파민과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도파민이 샘솟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은 예전부터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서 많은 예술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자극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연인과의 만남은 설레며 알 수 없는 기분 좋음을 불러일으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알 수 없는 기분 좋음은 도파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 도파민 덕분에 상대방을 더욱 매력적이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고 했나요?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던 커플도 점점 익숙해지며 예전만큼 설렘을 느끼기는 힘들게 되죠.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생리학 명예교수인 존 더글러스 패티구르 교수는 뇌에서 바깥 세상을 개인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이분화하여 구별한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로 설명하지만 제가 이해한 이 이분화는 시점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 공간에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자유롭게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고 외부 공간에 있는 것은 현재의 내가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던 절차들을 밟아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될 만한 것입니다. 작게는 슈퍼에 가서 복숭아를 사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크게는 우주에 날릴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외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은 당연하게도 높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속도와 인간 문명의 발전 속도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음식이 내 눈앞에 있는 것과 눈앞에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단순히 여분 식량이 아닌 오늘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도파민의 힘은 아주 막강합니다. 도파민 하면 생각나는 관련된 키워드들 중에 하나인 중독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파민이 증가하면 행복해질까요? 아까 도파민이 샘솟음으로써 행복의 감정을 느낀다 했으니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면 애호와 욕망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애호는 즐거움입니다. 주로 엔도르핀과 같은 현재 지향적 호르몬이 관여하는 이 감정은 현재의 만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고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 신경과학 교수인 켄트 베리지는 설탕물 쥐 실험을 진행합니다. 혀를 할짝거리는 행동을 하면 애호의 감정을 갖는다고 하고 설탕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면 욕망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 실험을 들여다봅시다. 뇌에 엔도르핀을 주입시킨 쥐는 설탕물이 어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설탕물을 먹으며 혀를 할짝거리는 행동이 3배 정도 증가되었지만 마시는 설탕물의 양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반면에 도파민을 주입시킨 쥐는 먹는 설탕물의 양만 많아지고 애호의 감정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켄트는 도파민이 증가한다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파민의 욕망 회로는 강력하고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반면 애호 회로는 작고 미약하고 깨우기 힘드므로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에 주의하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2019년에 출판된 이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23년 현재 아주 심각한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릴스입니다. 이것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에 있는 1분 길이의 짧고 자극적인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짧은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도 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쇼츠를 왜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보고 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내가 이것에 중독이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 도파민이 아주 좋아하는 녀석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띠고 자극적이고 재밌는 영상을 제공하니까요. 도파민에 절여진 뇌가 재구성되는데 보통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30일 동안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끊어보거나 의식적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호르몬인 도파민은 인류의 변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발전을 고무시키니까요. 아까 설탕물 쥐 실험을 언급할 때 현재 지향적 호르몬이 행복함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그럼 그냥 현재 지향적 호르몬만 많이 만들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선조들의 지혜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죠. 현재 지향적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 씻는 것, 옷 입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가 된다고 하고 반대로 미래지향적 호르몬만 많다면 끝없는 욕심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건설적인 미래를 위하여 현재 지향적 호르몬과 미래지향적 호르몬의 적절한 조화는 중요하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은 도파민 회로 때문인데요. 인간은 늘 앞날을 계획하고 실현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합니다. 목표 달성의 쾌감에 빠져 폭주하기 일보 직전인 우리 현대인이 정작 완수해야 할 진짜 임무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풍부한 감각 경험에 깊은 통찰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 잡힌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크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7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이해시켜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대입하여 생각하며 책을 읽으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며 재밌게 읽어나갔습니다. 간략한 책 내용 소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보수 진보와 같은 정치 성향과의 도파민, 조현병 환자와 예술가의
공통점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들을 생략하여 아쉽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 책 도파민형 인간은 꼭 읽어보시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보였고 너무 많은 실험들과 예시가 나와 난잡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흥미로운 내용들을 마주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에 대한 경계심을 기를 수 있었고 나의 미래를 위해 도파민을 이롭게 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저의 마인드셋을 바꾸게 해준 독서였으므로 의미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경과학, 뇌과학, 생물학 등등 머리 아픈 과학 얘기들이 혼합되어 있는 책이라 이해하기 위해 3번 정도 책을 읽어야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분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봐야겠어요. 일본 브이로그를 만들기 위해 취미로 배우는 중인 영상 편집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신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미래에 도움이 되네요. 역시 뭐든 행동을 하고 봐야 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